자, 여러분, 9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해서 이제 사업부 수준의 전략인 현재 시장에서의 경쟁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그게 비용에 의한 전략, 차별화에 의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각화 전략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다각화 전략.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 전략인데, 다각화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규 사업 새로 진출할 신규 사업 조사 중에 있지? 신규 사업 뭐를 할까? 신규 사업 분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모두 사업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자, 사업 다각화 비즈니스 다이버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 다이버시피케이션,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죠. 다각화. 그런데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은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데, 이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전략을 구분했을 때 기업 수준의 전략은 뭐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속하게 될 사업 분야, 우리 기업이 속하게 될 시장, 그죠? 해당 기업의 사업과 시장을 결정하는 일들이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업 다각화라는 것은 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다각화를 결정하는 것 행위 자체가 기업 수준의 전략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가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 수준의 전략은 여러분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그렇죠, 기업에 크나큰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사업 다각화, 새로운 사업에 잘 진출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 80년대에는 주력 사업 분야가 가전제품 제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CEO가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다각화를 해야 되는데, 그 다각화 분야를 어디로 정한 거죠? 반도체 분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화가 된 삼성전자가 오늘에 있기까지는 예전에 경영자가 안목을 가지고 기업 수준의 전략인 사업 다각화 전략을 잘 의사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분야로 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해야 되는데, 이 다각화의 종류는 여러분 크게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가 있습니다. 비관련 다각화. 자, 관련 다각화는 related business diversification. 여기는 unrelated business diversification. 이 관련됐다는 의미는 뭘까요? 관련, 비관련. 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말해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사업 분야와의 관련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나의 핵심 역량, 그렇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내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야가 됐든. 그러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관련 다각화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사업 분야에서의 어떤 역량, 경쟁력을
활용하는 거와는 관련 없는 아주 별개의 사업 분야로 진출한다. 그러면은 비관련 다각화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신규 사업을 찾고 거기에 다시 뛰어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모험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기존의 나의 경쟁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전혀 내 역량이 활용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관련 다각화를 해야지만이 그렇죠?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부 내에서 나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핵심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관련 다각화가 되고 성공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갖고 있는 뭐 분야의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유통망도 될 수 있고, 그죠? 뭐가 됐다 하여튼 기존에 내가 잘하는 것을 또 한 번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관련 다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비관련 다각화 같은 경우는 전혀 기존의 역량과 관련 없는 분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과거에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문어발식으로 기업의 외형을 키운다라는 개념은 그렇죠? 이런 사업 다각화를 좀 많이 한다는 의미하고 같겠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많은 사업 분야에 뛰어들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기업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1997년도, 98년도 그 시즌에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가 왔었죠. 뭐 외환 위기라고도 하고 경제 위기라고 하고 IMF 사태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비관련 다각화를 많이 추진한 거예요. 비관련 다각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사업을 다각화함에 있어서 비관련 다각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핵심 역량을 이용해서 사업에 진출한 게 아니죠. 그냥 조금 무분별하게 기업의 외형을 키우고자 역량이 없는 곳까지 진출을 해서 한 기업이 계열사, 자회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산업 분야에. 그러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해서 그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데 투자했다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기업의 외형과 규모를 키우는 거에 치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여러 군데 발만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커 보이는데 어떤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역량을 가진 그런 분야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도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실화가 되고 또 그런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은행에서 경쟁력 없는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데 투자 안 하죠. 그거를 관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무리한 대출을 해주고 하면서 관치금융이 발생하고 은행도 부실화되고 기업도 부실화되고 기업이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없죠.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도 부실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관련 다각화 현상이 바로 이런 비관련 다각화 때문에 그런 외환위기 같은 것도 사실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비관련 다각화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항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관련 다각화라는 것은 자기의 역량을 키워서 기업이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고 비관련 다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기 기업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든지 또는 조금 있으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다른 산업의 업종을 전환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과감하게 비관련 다각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각화를 추진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 기존의 어떤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했을 때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그 산업에 진출하기 전에 산업 구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우리 기업이 그쪽 사업 분야에 들어갔을 때 경쟁 수준이 어떠한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경쟁 양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외부 환경 분석 한번 얘기했었죠. 그 안에서도 미시적인 관점에, 아주 마이크로한 관점에 산업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 분석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렇게 만든 이론인데 5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산업 구조 분석. 그렇죠? 프로세스 모델. 우리말로 하면 5요인 모델. 5가지 세력 모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려하는 게 현지에 내가 들어갔을 때 현지의 경쟁자는 누구인지, 그렇죠? 내가 이 사업 분야에 들어갔을 때 누구와 경쟁해야 되는지, 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잠재적 진입자. 내가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내 역량을 활용해서 충분히 들어가도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춰지고 지금도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높은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쳐다보지 않는지,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경쟁자가 진입할 확률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대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분야에서 내가 시장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가치인 제품이 과연 이 사업 분야에서 만들어낸 이 제품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 사업 분야는 어때요, 여러분?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체제가 뭐예요? 다른 종류의 제품을 구매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경우 어때요? 청량 음료수 그러면 콜라를 먹어도 되지만 안 될 경우 사이다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콜라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뭐 호텔을 가야 되지만 모텔을 갈 수도 있고 콘도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뭐 자동차도 시내버스를 탈 수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대체제가 많으면은 그렇죠? 매력적인 사업 분야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쪽 신규 사업 분야로 들어갔을 때 구매자와 그다음에 공급자와의 관계, 누구와 내 기업과 나와 공급 관계에는 나한테 공급물을 주는 그런 대상도 있고 내 제품을 사는 구매자가 있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대적인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공급자와의 교섭력, 구매자와의 교섭력, 내가 교섭력이 클 수 있는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업 수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기존 사업과 거기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투자한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기업 수준의 전략으로서 관련 다각화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비관련 다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비관련 다각화는 전략적으로 써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자기가 사장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 또는 전혀 관련 없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곳에 반드시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의 목적상 그쪽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은데 아니면 경영자가 개인적인 의지로 반드시 신규 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비관련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잘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은 인수합병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일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사업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마케팅적으로나 경영 전략적으로 다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와 비슷한 선상에서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